원화를 잘 보면 엔화가 안 좋을 때 같이 빠집니다. 그렇죠. 위안화가 안 좋으면 또 같이 빠집니다. 우리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네. 근데 왜 엔화가 좋을 때 최근에 좋은 적은 없지만 원화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안화가 좋을 때 원화가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네, 그게 되게 네. 비대칭적으로 뭔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증시에서 서머 랠리를 기대하는 시선들이 많은데 하반기 미국의 경기 방향성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 미국의 대선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그런 시장인데요. 하반기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이제 얼굴이 환해지신 거 보니까 중간기말고사가 끝났군요. 네, 방학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방학은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한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아니 미국 장을 보면 네. 그냥 이제 새롭지도 않아요. 35번째 신고가입니다. 네네. 이런 얘기를 주가지수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네. 최근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게 네. 고용이 좀 꺾이는 것 같죠? 네, 확실히 꺾이는 것 같고요. 네. 실업률은 3개월 연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4.1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게 뭐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 기대보다 많이 생겼긴 한데 그 전달 5월이랑 그 전전달 4월을 사후적으로 보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잡았네 일자리를. 그래서 11만 개를 깎았어요. 아, 저 그거 진짜 질문 있어요, 교수님. 이게 11만 개라고 하면 물론 두 달치 합쳐서 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조정이 되면은 한 달 통틀어서 늘어날 일자리 사이즈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안 늘어날 네, 때. 맞습니다. 이 정도로 조사가 잘못되면 이 통계의 신뢰성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계라는 게 저희가 속보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치라는 게 있는데 속보치라는 거는 통계를 우선은 계속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1년 후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은 월 말에 정도 자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네. 그거는 대충 기존의 월 중간까지 보고 한번 요 정도 생겼겠거니라고 채워넣고 속보치 만들어 놓고 사용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더라.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최종치랑 속보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11만 개 차이는 좀 크긴 하지만 네. 이 큰 방향이 어쨌든 간에 잡이 더 생긴 게 아니고 잡이 덜 생긴 방향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노동시장 언제 조금 쿨다운 되는 거야? 노동시장 언제 조금 냉각되는 거야?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그 방향을 보완내고 있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시장이 조금 식어가고 있는 사인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의 회로는 기승전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가 조만간 있겠구나라고 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했는데 고용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게 꺾이고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개인 소비 지출 PCE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구나, 괜찮구나 확인이 됐는데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CPI가 11일 날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나올 거고. 네네. 요거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 시장 전망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다 품고 있는 거는 3.4였었는데 이게 한 뭐 3.1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3.3이었는데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푸드랑 에너지, 음식이랑 에너지 제외한 코어 근원 같은 경우는 3.4였는데 요거는 약간 정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최근에 유가 흐름을 보면 5월보다 6월이 유가가 평균 유가가 약간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유가 측면에서 오는 부담까지도 제외하고 보면 결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주거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래도 주거비도 조금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유가는 좀 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특히 코어 부분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조금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 CPI를 봐도 그렇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 하는 PCE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연준에서 원하는 숫자, 시장에서 원하는 전망치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약간 덜 나왔거나 낮게 나왔거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연준에서 데이터 한 번 보고 결정하지는 않겠다. 한 3-4번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둔화 경로가 보이면 그때 되면 금리 인하를 생각하겠다라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 5월 정도부터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럼 5, 6, 7, 8 정도 숫자가 쌓이면 결국은 9월쯤에는 저희가 진짜 첫 금리 인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과연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이 반색을 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네. 왜냐하면 선반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원래 소풍 갈 때 그 관광버스에서 내리기 전까지가 제일 설레잖아요. 그렇죠. 딱 도착하면 사실상 이벤트는 종료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여행 전날이 제일 설레고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아 이제 사실 이벤트는 소멸이구나. 네,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네. 때 첫 금리 인하가 저는 뭐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 9월쯤이면 첫 금리 인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7월은 안 되겠어요, 교수님? 이게 네. 급변침은 잘 안 합니다. 그 금리라고 하는 아주 큰 아주 묵직한 수단을 그렇게 갑자기 꺼내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7월은 어쨌든 간에 오히려 금리는 동결이지만 7월은 파월 의장의 입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인을 주느냐. 아마 파월 의장의 말이 굉장히 누그러지는 7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그러진다는 건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힌트를 주는 7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9월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하 같은 동결이 될 수도 있다. 7월에는. 네. 그러면 그걸 미리 보기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게 의회 증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9일에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뭐 말이 증언이지만 앞으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다 요런저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에 대한 문답. 예, 그렇죠. 파월 의장이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파월 의장이 무슨 범죄를 목적한 이거 것도 뭐 아니니까. 거친 직역 같은 건데 네. 가서 뭐라고 할까요? 가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뉘앙스 자체가 7월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7월에 FOMC의 힌트가 이번에 상하원 가서 얘기하는 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7월에 FOMC는 뭐에 또 힌트가 되냐? 9월에 FOMC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일부작인 것 같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할 것 같냐면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잘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생각보다 견조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희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하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하는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단은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꽤 가까이 왔다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이 왔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물론 뭐 페드워치 이런 곳에서 폴이 굉장히 많이 7월로 기울진 않지만 확률이 소폭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7월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건데 물가하고 고용 두 가지가 다 꺾인다고 확인이 되면 이제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진짜 가까이 다가와서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내년 여름까지 한 8번 내릴 거다. 네. 2%포인트 내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우선은 그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제가 3천억 원대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반반이잖아요. 있습니다. 네. 되거나 되지 않거나. 네. 그걸 확률로 보면 반반인데 그렇죠. 3천억이랑 2천억이랑 1,000억이랑 한 500억이랑 100억이랑 10억 정도까지 줄여 놓으면 확률이 다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8번 있어서 내년 말 금리가 4%대 초반 3%대 초반까지 갈 거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미국 경제가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죠. 경기가 심하게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저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던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급추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떤 시나리오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마치 한 그렇게 얘기하면 100억대 자산가가 될 확률 죽기 전에 지금 999억까지 모으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건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보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 보는 시나리오는 내년에 4번 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4%대 초반 가는 게 연준의 시나리오고요. 네. 요 금리 인하는 어떤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준이 뭐 하는 곳이죠? 물가 안정하는 곳이잖아요. 물가가 잘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잘 내려오면서 금리도 따라서 내려오는 천천히 내려가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연준의 말이 전지전능하냐?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봐야 되냐? 시장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글로벌 IB들이 또 연준의 말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경제 전망도 하고 그거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5번이 납니다. 5번. 예, 그러니까 연준보다는 조금 더 미국 경제가 둔화의 방향으로 갈 거고 약간 더 그래서 금리도 조금 더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8번 내리는 시나리오는 뭐냐? 그 IB들 중에서 CT라고 하는 IB에서 봤을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 지금 잠복해 있는 어떤 리스크를 그들은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겠다. 자, 다른 IB들은 이런 거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있어요. 나만 봐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나에게만 보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들의 투자자들을 그렇게 설득하면서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방침 중에 하나는 공식적인 어떤 비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심하게 둔화될 것이며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이 조언을 드립니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시티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8번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잖아요. 사실은. 네. IB들이 내놓는 아웃룩이라는 네. 건 우리는 5번 내려줬으면 네. 좋겠어 네, 이런 뜻인 건데 자, 미국에서는 지금 4번이냐 5번이냐 8번이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네. 11일인데요. 네. KDI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 그리고 거의 경제지에서 날마다 나오는 뉴스들이 보면 네. 지금 금리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전주국으로서 자영업자 대책이 나왔고 네. 그러면 시나리오상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은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데 북쪽이랑 남쪽에 지리적으로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뜻이죠? 한국은행 북쪽에 광화문이 있죠. 아, 광화문. 광화문에 이제 금융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이쪽에서도 협공이 들어오고요. 네. 한국은행 남쪽에 용산이 있습니다. 아. 용산 쪽에서도 이제 협공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 줘야 할 시점 같다 이런 평가가 많다. 네, 위아래로 지금 포위를 당한 상태인데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너무 좀 1,300원대 후반에서 계속 지금 고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만 셀게요. 환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환율이 지금 어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환율이 한국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다들 통화가 저평가돼 있고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 이런 평가를 하나 하고 네. 다른 한 가지는 네. 연초부터 서학개미가 11조 원을 달러를 바꿔서 네. 투자를 했다. 네. 이것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설명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타당합니까? 저는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냐 하면 저는 사실 세렝게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세렝게티. 예, 세렝게티에서 조금 생각보다 포식자가 아니고 포식을 당하는 동물들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포식자가 하나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요. 그래서 그 포식을 당하는 동물들의 무리가 막 도망을 쳐요. 근데 누가 잡히죠? 하나는 잡히죠. 누가 잡히죠? 아. 맨 뒤에 처지는 애가 잡히죠. 저는 국제 금융시장이 속성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나라가 씩씩한 사슴 이런 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씩씩한 사슴이 되기에는 너무 지금 구조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통화 잘 보면 원화를 잘 보면 엔화가 안 좋을 때 같이 빠집니다. 그렇죠. 위안화가 안 좋으면 또 같이 빠집니다. 우리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네. 근데 왜 엔화가 좋을 때 최근에 좋은 적은 없지만 원화가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안화가 좋을 때 원화가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네, 그게 되게 네. 비대칭적으로 뭔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랑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록시 통화라고 하는데 엔화랑 되게 맞물려 있는 게 큰 통화고 중국이랑은 무역 개방도가 워낙 크니까 네. 관련도가 워낙 크니까 여러 가지로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원화가 저평가될 수많은 건덕지들이 존재하고요. 아, 우리 너무 동네북이구나. 그리고 네. 문제는 위안화나 엔화처럼 규모가 국제 시장에서 크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그렇게 큰 쓰임이 통화가 많지 아닙니다. 않죠. 큰 네. 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불리함을 갖고 가는 통화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건강한 사슴이 돼서 앞에서 도망가서 빠져나갈 수 있어.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외환 보유고 많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건 뭐죠? 사후적으로 뭔가 일어날 확률도 좀 적고 일어나더라도 잘 방어할 수 있어 정도의 자그마한 문제라면 방어를 할 수 있어 정도의 네. 얘기지 그것이 원화가 그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큰 통화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나라 통화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랑 통화 수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리 정책을 미국이 아직 저렇게 독야청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려 그것도 원화가 이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국은행에서 그 도박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은행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네요. 부담이 큰 거죠. 네. 큰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번에도 동결은 하되 과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주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전에 비해서 뭔가 외부의 어떤 이런 인하 압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통위원 중에 최근 들어선 다 전원 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결정이 반대가 2명 있었고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라는 몇 명의 카운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해석 이런 것들에 오히려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 안에서 발언을 통해서 운용의 묘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인하하지 않았지만 인하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야 우리가 좀 원팀으로서 이번에 결정이 우리가 굉장히 한 목소리로 나가는 거다 같다라고 생각할 네. 때는 뭐 총재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겁니다. 발언 딱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발언 끝나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A라고 생각해도 네. 나머지 분들이 다 B면 자 B로 갑시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전원일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원일치가 다 뜻이 맞아서 나오는 전원일치도 있고 뜻이 맞지 않는데 이번엔 뜻을 맞춰서 우리가 메시지가 세게 나가야 됩니다 하는 전원일치도 있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대2의 보팅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나온다라고 물론 외부로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투자은행 계신 그 제가 지인들한테 들으면 뭐 앵커께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국은행 의사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사록엔 이름이 안 붙습니다. 박연미 안 붙고 허준영 네. 안 붙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A 의원은 B 의원은 이거 앞문장 몇 개만 읽어보면 그 의원이 누군지 알 수 다 있죠.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5대2 나오고 나중에 의사록 뜨면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이게 그분이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 예를 들어 기재부에서 온 분인지 어디서 온 분인지라고에 따라서 어디에 보이스가 지금 한국은행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다 역산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시중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게 정부에서 눈썹을 치켜 뜨는데도 은행채 금리가 이미 떨어지잖아요. 알아서 떨어지고 있어서 금리가 지금 2%대 대출이 나옵니다. 2%대 후반대까지.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네. 환율이 진정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연준이죠. 미국이 금리 내린다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옴쭉달싹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풀어줘야 결자 해진 거죠. 지금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달러가 강한 게 제일 크고요. 왜냐하면 ECB나 딴 나라들은 움직였는데 미국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국은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결국은 결자 해지라고 미국 연준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건데 미국 연준은 물론 다른 나라를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원달러가 너무 높으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럴 리가 그렇게 네.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진짜 의회에 불려갑니다. 파월 의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혼자 강달러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다 붙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미국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 복잡한 다항식의 방정식이 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 이후 압승을 거두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사전에 입을 맞췄다. 이것 때문에 라디오 앵커가 또 네. 하차하는 네,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 네. 이게 그 국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다음 출연 때 통으로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네. 있는데요. 근데 미국 대선 그 트럼프 정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낮아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금리를 그래서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는 비즈니스맨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근데 정작 하는 정책을 보면 결국은 소득세 감세, 소득세 구간을 조금
그 단일화하면서 감세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세수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란 세수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매기는 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관세를 가지고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세수의 부족을 네. 메울 수가 있어요. 아, 메울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겠네요. 올라가면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금리를 내려준 다음에 네. 관세를 올려서 물가를 올려서 다시 금리를 올리고 네.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책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되게 불확실성이 큰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엣지를 어디다 둘지 사실은 근데 연준이라고 하는 데가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해서 금리 내리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2016년에 파월 의장이 물러나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압력은 안 넣지만 너랑 나랑 뜻이 똑같네 라고 갈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이 똑같네 이렇게요. 야 이럴 찌찌뽕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쉬운 일 어렵게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정책의 방향들 다 미국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큰 틀에서 바꿀 수 있겠느냐. 뭐 친환경 정책을 포함해서 다른 한 가지는 의회까지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트럼프의 꿈과 희망대로 정책이 다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 대통령 선거랑 함께 미국에서 의회 선거가 열리는데 미국은 상원은 3분의 1씩 2년에 한 번씩 바꾸고요. 네. 이번에 바꿉니다. 3분의 1. 하원 다 바꾸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공화당이 좀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하원 공화당에다가 예를 들어 트럼프까지 들어온다. 네. 그럼 생각보다 anything but Biden. 바이든이 한 것만 아니면 다 돼. 왜냐하면 트럼프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누가 딴 사람이 한 게 아무리 미국에 좋아도 내 거 아니잖아. 내가 빛나야 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야, 이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게 될지 요즘 긴장되는데 다음 시간에 교수님 우리 진짜 한번 미국 대선 특집 한번 하시죠.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